노을 지는 양화교와 보건소의 목련꽃,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르는 맵시 있는 여인들을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내어지는 이묘사의 나물들과 방에서 뒹굴대는 은순이의 게으름과 이불 속에서 엿듣는 김 사장의 사소한 희망들 따위를 더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슴엔 봄이 왔습니까?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84방. 오늘 다룰 영화는 스틸 앨리스입니다. 스틸 앨리스 감독, 리처드 글래처, 워시, 웨스트모어랜드, 왜 이렇게 어렵냐. 이 두 감독의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를 오늘 다루게 됐고요. 오늘 방송은 특별히 제기사라는 새로운 기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제기사는 사실 이제까지 나왔던 초청된 기사분들과는 좀 달라요. 네. 맞죠? 앞으로 저희 방송을 메인 MC로서 한 달에 2번씩 맡아서 진행해줄 그런 특별한 기사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와 함께 우리 방송을 앞으로 어떻게 꾸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기사라고 하고요. 김 기사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백수입니다. 백수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무비신의 영화방에 정기적으로 이제 꾸려가기가 무비신의 영화방에 꾸려가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체자로 제기사를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기사가 저보다는 좀 이 영화 방송을 꾸려가는데 강점이 있잖아요. 이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네. 뭐 영화적 지식이 많다라기보다는 영화 인맥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그 영화 현장에 있는 제 인맥을 동원을 해서 많은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제기사가 다른 쪽에 한 달에 또 2번씩 방송을 꾸리게 될 아주 그냥 이제 팬 입장에서 정말 팬 입장에서 꾸리게 될 박 기사와 함께 저희 방송을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가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급작스럽게 떠나게 됐지만 저희 무비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이 제기사 믿고 앞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세요. 네. 아직 확실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예. 제기사가 이 무비신의 영화방을 어떻게 꾸리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직 사실 구체적인 건 없고 뭐 나름의 포부를 정했다면은 네. 제가 김 기사한테 듣기로 이 영화방이 이 팟캐스트 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최대 청취자가 1000명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이를 한번 원상복귀 시켜서 이 영화를 한번 이 방을 어떻게 좀 무거운 왕관이지만 써가지고 다시 네. 한번 복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고 네. 있겠습니다, 네. 제기사.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죠.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영화 스틸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To the most beautiful and the most intelligent woman I've known in my entire life. Welcome, Dr. Alice Howland. Thank you. I hope to convince you that by observing these baby steps Alice, where the hell were you? Went for a run. Well, I hope you enjoyed that because you completely blew our dinner plans. I need to talk to you. I got something wrong with me. What's going on? Oh boy. He's gonna break up or? No. I have Alzheimer's disease. Early onset. Oh my God. I can see the words hanging in front of me and I can't reach them and I don't know who I am and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lose next. Stethoscope. Millennium. Hedgehog.
I'd like to see you go to college. You can't use your situation to just get me to do everything that Why you want. can't I? Because that's not fair. I don't have to be fair. I'm your mother. I hate this is happening to me. But we have to keep the important things in our life going. Merry Christmas. We have to try, or we're going to go crazy. This might be the last year that I'm myself. Please don't say that. I am not suffering. I am struggling. Struggling to be a part of things, to stay connected to who I once was. So live in the moment, I tell myself. It's really all I can do. Live in the moment.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아내, 엄마, 그리고 교수로 성공한 앨리스에게 닥친 시련에 관한 영화입니다. 앨리스는 젊은 나이에 불현듯 찾아온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 기억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보통의 영화였다면 치매에 걸린 주인공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어할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춰 영화를 진행하겠지만 이 영화는 철저하게 변화하는 앨리스의 삶에 주목합니다. 과연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던 리처드 글래저 감독은 치매에 걸린 앨리스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줄리안 무어의 혼신의 연기를 통해 이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감독이 루게릭병으로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이거 최근 나온 영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시상식이 있고 바로 한 달 뒤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예. 2명인가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감독이 찍어낸 영화. 예. 근데 영화는 알츠하이머예요. 예, 예. 그 서로의 병명은 약간 다르지만 네. 아무래도 죽어가던 감독, 내가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 작품으로 죽어가던, 죽진 않지만 네. 기억을 잃어가던 주인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츠하이머, 결국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뭐 그런 세상에선 또 내 역할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재기사, 이 영화 총평을 한번 먼저 해보자면 어떻게 봤어요, 이 영화를? 우선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상도 많이 했고 음, 해서 굉장한 기대로 봤지만 소문난 잔치에 별 큰 재미는 없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총평은. 총평은 예.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방금 여기서 봤는데 좀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좀 요즘에 피곤한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가 상당히 졸린 영화다. 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가 많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다 맞죠. 하면 정말 어떤 연기를 펼쳤을까?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면 또 얼마나 대단한 영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완성도가 과연 높은가 좀 의문이 있었고 또 줄리언 무어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다른 영화에서 연기를 잘했던 거에 비해서 뭐 특별히 더 대단했나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실 올해 그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쟁쟁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네. 저도 줄리안 무어가 받을 때는 됐지만 과연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연기적으로 칭송받을 정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있던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그 주인공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해보니까 네. 다들 정신병을 걸렸던 신경쇠약이 있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뭐 노이로제 이런 역을 맡았던 주인공들이 다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경향이 있더라고요. 누가 있었죠? 2010년도에는 이제 블랙스완의 나탈리 포트만이 그렇지. 정신분열이 있었고, 네. 2011년도에는 그 철의 여인이죠. 멜 스트립 치매에 걸렸었고, 그다음에 실버라이닝 플레이닝북이 2012년, 2013년이죠. 제니퍼 로렌스가
또 받게 되었고, 거기서도 아팠어요? 나 그거 안 봐가지고 그거는. 이게 노이로제 약간 신경쇠약 이 정도 네. 있었고, 작년에는 블루 제스민의 케이트 블란쳇이 신경쇠약으로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가 어디 아프고 이러면 상 받기 참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맞죠. 올해 남자 에디 레드메인이 받았잖아요. 맞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 연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도 생각해 보면은 매튜 맥커너이 예. 그 에이즈 환자로서 맞죠. 받았었고, 예. 뭐 계속 아픈 사람들이 예. 영화를 많이 상을 받는 그런 예. 경향이 있어요. 예. 아픈 걸 좋아하는 영화제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아픈 걸 영웅적으로 극복하는 혹은 그에 맞서 싸우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그 후보들을 살펴보면 예. 로자몬드 파이크 그 혹시 봤어요 영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예. 그거 보면은 연애하기 힘들 거예요. 아, 네. 그 영화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배우들이 있었죠. 예. 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나왔던 배우도 있었고 많은 배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로자몬드 파이크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는 이 줄리안 무어에게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점에서 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게, 기존의 아카데미 공식,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이라면은 네.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떤 약점을 가진 한 주인공이 서서히 그 병을 극복해 가는 구조인 거에 비하면은 이 영화는 그렇게 극적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극적으로 만든 예. 부분은 적죠. 예. 그 지점에서 좀 헐리우드 공식과 좀 어긋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을 받은 거는 좀 대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제 기사가 예. 앞부분에서 여자가 웃었고 예. 마지막에 웃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네. 저는 그게 이제 약한 이제 자기 극복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예. 결국은 이게 약했기 때문에 극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다른 상을 못 받지 않았나 맞네요, 그렇게 맞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할리우드에서 상 받는 영화 중에 졸린 영화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는 좀 그런 양념장이 좀 덜 쳐졌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네. 제 기사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장면이 그래도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뽑자면은 그 한 10분 정도, 영화 시작하고 10분 정도에 나왔던 장면인데, 처음으로 이 주인공 앨리스가 네. 자신의 치매 증상을 이제 인지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제 자신이 굉장히 익숙했던 캠퍼스를 조깅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조깅 장면에서 길을 잇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데, 그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앨리스가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을 찾습니다. 남편을 찾는데 이제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텍스트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네. Where are you라고. 그리고 그 텍스트 메시지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바로 앨리스가 뛰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게 하나의 메타포인 거죠. 이제 앨리스가 사실은 남편을 찾는 걸 그녀가 물었지만 Where are me, Where am I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메타포로 깔아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카메라 워킹도 보통 우리가 위에서 좌로 읽어야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계속 앨리스가 뛰는 장면을 그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 보일 텐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제 불편한 동선을 통해서 앨리스에게 불길한 것들이 닥쳐오겠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예. 뭐 네. 그런 거나 포커스 아웃, 뭐 음악적인 부분, 뭐 거친 심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앨리스가 딱 어떤 진공의 상태, 기억을 잃은 상태를 딱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확실히 앨리스가 좀 불안할 때 있잖아요. 예. 이 질병이 내가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병이 오고 있고, 그것이 언어학자인데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분명히 우쪽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연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바다 장면 기억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치매 환자들 나오는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 나올 때는 바다 같은 게 네. 자주 등장해요. 네. 거의 이거는 진짜 클리셰에 가까운 네. 그렇게 바다가 등장하는데, 그때 앨리스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천천히. 근데 그 장면이 앨리스가 마음이 상당히 편할 때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딱 그 지점이죠. 네, 아프지만 이제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내 몸은 아프고 점점 더 안 좋아지겠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이때는 정말 멀리서 안정된 화면 속에서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영화적인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문법이죠. 네.
제 기사는 이런 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봤네요. 예. 네. 김 기사님은 어디가 가장 감명 깊으셨죠? 감명 깊었냐고요? 자느라 좀, 많이 네. 못 봤는데 아까 2번 정도 제가 끼웠어요. 네, 드문드문 보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앨리스가 네. 화장실을 찾는 장면이 있어요. 집에서 처음에 잠깐 남편한테 뭘 맡겨놓고 자기가 내가 잠깐 오줌 싸고 오겠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 집이니까. 근데 1층으로 내려갔는데 딱 서죠. 어디가 화장실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 집인데. 그래서 문을 하나 열어봤는데 옷장이고 다른 문을 열어봤는데 다른 방이고 이렇게 막 몇 개를 열어보다가 너무 당황해 있다가 갑자기 상체를 딱 잡는데 상반신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막 앨리스를 찾으면서 내려오죠. 그리고 카메라가 내려가니까 바지에 다 싼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때의 그런 마음, 여우주연상 탄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장면이 아닌가. 아, 이런 몇몇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익숙했던 걸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들.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네, 이 장면과 함께 하나를 더 꼽자면 중간에 딸의, 그러니까 가장 이제 3남매가 있잖아요. 네. 3남매 중에 한 명은 법대, 한 명은 의대. 네. 근데 다른 하나가 막둥이가 맞죠.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하는 LA 리디아라는 있죠. 딸이 있어요. 근데 걔가 영어 하겠다고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아, 이 딸한테 이제 공연을 한번 보러 가죠. 예. 근데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이 끝나고 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약간 비트가 이상해요. 맞아요. 네. 정말 이 공연의 어떤 부분을 참 잘 잡았다. 너는 어떤 표현을 참 잘했다. 혹시 이 공연 말고 이번 계절에 또 다른 공연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 공연이 마지막으로 내가 널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이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죠. 언니가. 엄마, 얘가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하면서 지금 잠깐 소름 돋는데요. 네. 예.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사실 연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예. 장면이 어떻게 보면 뻔한 설정이지만 그게 배우들의 표현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깊이가 맞아요.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두 배우가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특히 엄마가 예. 참 잘 표현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이 장면들이 전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사. 예. 저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있는 건 다 풀었으니까 제 기사가 좀 어떤 부분이 또 있었는지. 지금 그래서 김 기사님이 네. 이 줄리안 무어의 연기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하셨는데 네. 또 재밌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제가 네. 이 영화가 2시간 조금 안 되는 영화인데 네. 23일 만에 찍었다고 해요. 사실 23일이면 굉장히 압축적인 시간 안에서 그렇죠. 많은 씬을 찍은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압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많은 양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찍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이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줄리안 무어가 그 이제 자신이 맡아야 될 배우가 어떻게 이제 경로를 가졌겠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놀랍네요. 저는 그렇게 찍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맞죠. 왜냐면 배우의 외모부터가 달라지고 네. 순서대로 감정선이 변하는데 뒤죽박죽이라면 배우가 그걸 다 계산을 네.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상당히 대단하네요. 근데 결국은 저는 영화에선 예상했습니다. 뒤죽박죽이 있을 거라는 걸. 왜냐면 배우- 에피소드가 맞죠. 배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찍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영화가 좀 뒤죽박죽이 구성이 있지 않나. 어느 지점이 뒤죽박죽이라고 보셨죠? 아니 보면서 에피소드가 너무 이렇게 시트콤들을 그냥 짜깁기를 해놓은 듯한 게 어떤 일정한 선과 흐름이 있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갑자기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그냥 꼬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너무 나열식이었죠 에피소드. 네, 제가 비몽사몽이어서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저는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공감이 되긴 합니다. 네. 그 드라마적 요소가 좀 많이 부족했죠. 네. 부족했는데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의미를 찾아내고 네. 그 안에서 좀 더 영화를 좀 곱씹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나오는데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장면에서 그 앨리스가 선물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생일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온 가족이 와인잔을 짱짱 소리 내면서 선물을 네. 받습니다. 그때 받은 선물이 자식들에게 베이지색 니트예요. 그 영화 속에서 한동안 안 등장하다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신이 걸린 알츠하이머가 유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자식들에게 너네들도 유전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앨리스는 계속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그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딸들에게. 딸들과 아들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이제 큰딸에게 전화가 오죠. 자기가 양성이라고. 아, 그 걸어가던 장면? 예. 그때 이제 앨리스가 입었던 옷이 그때 처음에 딸들에게 받았던 그 선물이죠. 근데 그게 되게 모순적이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딸들이 줬던 선물을 입고 자신은 그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딸들에게 준. 예,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또 슬프더라고요. 제 기사 예. 혹시 이거 어디서 읽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 제 기사가 이렇게 섬세한 남자였어? 좀 놀랍죠? 네. 그런 디테일을 잡아내다니. 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키 책에 보면은 나온 총은 무조건 쏴야 된다. 그래서 쏜 거죠, 한번. 네. 감독이. 아니, 제 기사가 오늘 예. 첫 출연이라서 말을 살짝 더듬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점점 나아지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예.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되게 특별한 알츠하이머다. 그래서 유전이다. 그리고 그 유전의 확률은 자식들한테 50% 정도고 맞습니다. 그 유전자를 받은 자식한테는 100% 발현이 된다.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약간 죄인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임신한 그 딸이 알잖아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난 양선이고 예. 그리고 남동생은 음성이고 예. 그리고 셋째인 리디아는 검사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제 기자한테 닥치면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첫째 딸이 그랬죠. 자신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배수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검사를 해야 되고 사실 알려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예. 리디아 캐릭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리디아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검사를 안 하면 항상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50% 정도의 확률로 그 유전자를 줬을 거고 그걸 받으면 난 무조건 같은 병에 걸리는데 항상 이 공포를 가지고 살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캐릭터의 입장에서 저는 조금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 리디어라는 예. 캐릭터가 좀 자기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자기적이죠. 사실 감독이 그 앨리스와 리디아를 계속 대척점으로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간의 봉합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네. 그 장면 아시죠? 그 연극에서 리디아가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리디아가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We must live. 우리는 살아나가야만 한다. 그 노력해야 한다. 예,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막내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앞으로의 삶이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캐릭터라면은 그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삶이 앨리스의 삶인 거죠. 네. 앨리스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언어학자로서도 명성도 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나 딸들한테 계속 그걸 강요해요. 법대 가고 의대 가라. 너는 내가 학비를 내주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참 저는 그런 강요 자체도 되게 대척점으로 억지로 두려는 그리고 마침내 이걸 봉합하면서 이 병을 극복하면서 가족 결국 러브로 끝내는 딱 전형적인 미국 영화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자기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영화의 스타일이 좀 독특한 영화니까 이게 좋은 측면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독특한 영화니까 그런 구성에 있어서도 설정이나 이런 것도 좀 독특하고 참신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이 캐릭터가 공감도 안 가고 크게 너무 자기적이고 그 에피소드도 사실 아까 말한 그 오줌 싸는 장면이라든가 전형적인 거거든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전형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만큼 저는 만족스럽진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 기사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 하나 꼽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사실 재미가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어느 정도 영화가 드라마도 있어야 되고 굴곡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앨리스란 주인공이 치매라는 사실을 안 시점 자체가 너무 앞쪽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바로 연달아 그것도 유전까지 딱 확정을 내려버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끌고 갈 동력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저도 완전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반 한 15분에 모든 게 끝장나죠. 그리고 15분 이후부터 영화가 집중하는 건 앨리스의 파괴되는 삶이에요. 앨리스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힘들어하는가. 그러다가 마침내 그 가족의 사랑의 힘으로 조금은 극복 아닌 극복을 하게 되면서 웃으면서 끝나죠. 근데 그 뒷부분을 잡아둘 그 매력이 없어요. 영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 물론 피곤하긴 한데 좀 그랬어요. 아, 과연 이거를 연기력만으로 이거를 우리한테 버티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감독 리처드 글래저의 입장이 돼서 이 영화를 좀 옹호를 해보자면은 결국 영화라는 게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서 감독이 이제 하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인데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과연 앨리스가 모든 걸 잃잖아요, 사실. 기억, 자신의 딸도 기억 못하고 정말 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의 수치심을 갖고 또 살아가야 할 정도인데 그런 앨리스가 유일하게 잃지 않는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딱 나오죠. 그 딸 리디아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을 막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한 3번, 4번 뒤돌려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상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뒤돌려서 봤다고요? 예, 극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극장에서도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잘 영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봤는데 이제 일반인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앨리스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리디아가 묻습니다. 엄마 이게 이해했냐고. 엄마 이해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앨리스의 대답이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뭔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리디아가 굉장히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거죠. 이제 모든 걸 잃었던 앨리스가 유일하게 잃지 않았던 거, 그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끝까지 걔가 발현하고 끝까지 뱉었던 말 한마디는 그 사랑이었던 거죠. 그게 죽어가던 감독이 그래도 앨리스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어 했던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고 그게 사랑이다. 결국은 메시지는 명확하게 배우의 입을 통해 주인공의 입을 통해 나와요. 러브라고. 쉽게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주춤주춤했지만 그 단어도 조차 잊어버리지 않았죠. 원래대로라면 많은 단어를 잊어버려서 말을 못했어야 했겠지만 그런 걸 보면 주제의식은 참 명확한데 왜 사랑일까? 사실 다 잃었네. 생각해보면 직업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사실 가족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가족에서 나의 역할을 잃었죠. 맞죠. 나의 역할을 잃었고 참 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가 중간에 자살 시도도 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영상을 미리 건강할 때 남겨놓죠. 아, 미래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너에게 보낸다. 내가 너고 너는 참 멋진 커리어를 보냈고 참 행복한 가정, 원더풀한 가정을 꾸렸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네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어떤 약들이 들어있는 병을 꺼내서 그 약들을 몽땅 같이 삼켜라. 근데 그걸 삼키러 가는데 마침 누가 들어와가지고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적이에요, 참. 난 진짜 에피소드는 다 자기적이에요. 근데 영화가 자기적이지가 않아. 그래요, 참 아쉽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이 리처드 글래저가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이미 루게릭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연출을 어떻게 했나? 배우를 지도하거나 연출을 할 때 그 아이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 변환기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이 연출을 직접 지도했다고 합니다. 아, 확실히 감독이 2명일 이유가 있네요, 이 영화는. 그렇죠.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주감독은 리처드 글래저가 하고 참 진솔한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감독 자신의 삶을 최대한 반영한 영화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진솔한 마음은 있어도 그걸 전달할 그런 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과연 알츠하이머 병을 걸린 사람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일반 감독이었다면은 그 소재를 가지고 뭔가 극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또 이제 일반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신파로 그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지만 지금 노트북 무시하는 겁니까?
그걸 무시합니까? 아니, 그것도 네. 특별한 영화죠. 특별한 네. 영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감독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감독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메멘토 무시해요? 메멘토? 그것도 알츠하이머야? 아닙니다. 단기 알츠하이머? 맞죠? 굉장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스릴러적이죠. 스릴러적이고 뭔가 많이 굉장히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극적 요소를 갖다 썼던 건데 네.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그냥 일반 감독이었다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냥 연출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죽어가던 감독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유작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본다면은 그 사람의 표현 방법이 잔잔했지만 그 잔잔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기억상실 하니까 딱 세 편이 떠오르네요. 그 노트북과 메멘토 네. 그리고 첫 키스만 50번째. 혹시 네. 압니까? 네.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어떤 영화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자신도 자살을 한 자살을 한 예, 그런 영화가 남편, 있었어요? 예, 그 칸에서 상 받았던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잘 모르겠네요. 그 나이 드신 노부부 아모르인가? 아모르 맞습니다. 네. 그 영화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참 사실 노트북 같은 영화가 가장 전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그 아내를 찾아가서 하면서 과거에 사랑했던 이야기나 행복했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비극성과 함께 결국은 똑같은 주제 사랑으로 넘어가지만 그게 약간 전형적인 멜로물의 구성을 물론 잘 만든 그런 구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에피소드도 전형적이란 말이지.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자기적이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게 내가 보통의 영화였다면은 과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매정하잖아요. 바로 이제 버리게 되고 이 영화에서 네. 남편이 버리나요? 버리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돌보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업을 못 그만두기 때문에 네. 떨어져서 살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예. 그게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나오죠. 현실적이죠. 그 자식들도 막내딸은 아직 백수라서 네. 엄마를 돌보게 되지만 대학생. 네, 대학생이라서 돌보게 대학생이 아니죠. 안 갔으니까. 안 갔나요? 네. 그렇지만 직업에 있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엄마와 점점 거리를 두고 물리적인 시간을 못 보내게 되는 상황들. 네. 그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 현실적이었고. 우리가 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비사실적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에 나온 가족들, 남편은 알렉 볼드윈, 요즘에 아버지 역할 많이 나와요. 네, 어른 역할로. 사실 풍채가 딱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역할로 나오고. 딸은 이제 첫째 딸이 케이트 보스워스,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막내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족들의 연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셋째 딸이 가장 중요했고, 남편도 중요하긴 했지만,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사실 저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이런 연기도 배우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조금은 했었는데 역시 할리우드 배우들은 좀 그래도 기본기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딸로서 이게 받아주는 연기를 주로 하긴 했지만 잘 받아주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어머니인 줄리안 무어가 제대로 된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당황한 표정, 슬픈 표정 이런 거 단적인 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맞죠. 네, 좀 좋았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 저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사실 네. 그 영화 중간에 그 스튜어트가 굉장히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오는데 네. 그게 어색할 정도로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 이쁜 여배우들 사이에선 그렇게 이쁜 배우는 아니에요. 맞아요. 할리우드에 이쁜 배우가 좀 많습니다. 트와일라이트에도 조연으로 나오는 예쁜 배우 하나 있어요. 맞아요. 많이 밀리는데 이 영화에서는 예쁜 배우가 안 나옵니다. 전무에 거의. 맞아요. 물론 줄리안 무어나 케이트 보스워스도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진짜 독보적으로 이쁘더라고요. 맞죠. 네. 눈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느낌 있게 네. 매력 있었어요. 그 또 볼드윈 그 남편으로 나온 알렉 볼드윈. 알렉 볼드윈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줄리안 무어가 사실 추천을 했다고 해요. 남편 역을. 예. 사심이 있었네. 그 전에 작품에서도 한번 남편으로 같이 한번 둘이 했었던 적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키스씬이 좀 많긴 했어요. 네. 또 재밌는 사실은 네. 이 볼드윈이 그 앨리스라는 영화에 앨리스라는 여자가 나오는 영화의 두 번째 출연이더라고요. 무슨 앨리스가 있나?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지?
그 우디 알렌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었나? 그냥 봐요. 앨리스 있었죠. 예. 네. 거기에 나왔나?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만 나오면 이제 세 번째 트리플 되는 거죠. 네. 참 이런 흥미로운 소식 많이 조사해 왔네요. 예. 네, 앞으로 제 기사가 맡게 될 거의 무비신의 영화방 기대됩니다. 예. 자, 이제 겨우 30분이 넘었는데 남은 시간 어떻게 채우려고 준비를 해왔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예. 오늘도 지금 제 기사의 눈빛이 아주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무슨 얘기를 더 준비해 왔어요? 저는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네. 근데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혹시 김 기사님 그 나비 이게 너무 뻔한 상징이긴 한데. 버터플라이? 네. 네.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설정이나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상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사실은 별로였어요. 맞죠. 처음에 목걸이에 나비 있고 나중에 입으로 말로 하잖아요. 나비는 뭐 한 달밖에 살지 못해 뭐 이런 거였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폴더 하나 만들 때 마지막 중요한 폴더 이름이 또 버터플라이예요. 참 이런 것들이 그럼 자기가 한 달밖에 살지 못했지만 뭐 과거의 삶은 화려했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건가? 그게 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요? 나비가 한 달밖에 못 샀는데 그 한 달을 굉장히 아름답게 산다. 네. 뭐 자신도 뭐 기억을 잃어가지만 그 자살 결심을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기 전까지만 살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걸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예. 분명히 있겠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여자의 건강했을 적의 커리어는 정말 버터플라이 같았어요. 화려했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상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개인적으로. 예. 상징을 쓸 때 난 말로 해주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네. 네. 영화가 말로 하면은 좀 네. 그렇죠. 갑자기 나비 하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뭐요? 그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영화죠. 황정민 나온 어떤 게 있죠?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에 나온 국제시장 초반에 파닥파닥한 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거는 참 말은 안 했어도 노골적이었어요. 중요했죠. 네, 참. 또 얘기를 혹시 마리포사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이 나비가 사실 네. 영화 감독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이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고, 맞죠. 근데 마리포사가 스페인어로 나비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네. 감독이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가 음악을 맡았나?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스페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시대가 프랑코 독재 시절이고 약간 이 자기의 정치적인 스페인 영화죠? 예, 정치적인 의견하고 안 맞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그러던 시절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상당히 자기가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막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취미생활로 나비 채집 이런 거를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내가 제 기사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시간 못 채울 것 같아서.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나비 채집하면서 뭐 박제같이 하면서 학명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주인공 소년이 이 선생님하고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커가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애한테 그런 걸 가르쳐줘요. 나비의 학명 같은 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틸로노린코라는 나비가 있었고 프로보시스라는 나비가 있었어요. 그런 나비들을 함께 잡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상징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 연루돼서 독재 정권에 잡혀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선생님한테 돌을 던져야 돼요. 왜냐면 독재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을 던지고 욕하지 않으면 광장에서 끌려가는 선생님한테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오히려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다 욕을 해요. 근데 이 꼬맹이가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하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가는 선생님을 보면서 던집니다. 근데 던지면서 그렇게 외쳐요. 틸로노린코 프로보시스 이렇게 나비라고.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나비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부조리한 행동 속에서 그런 상징들을 담아내가지고 다른 걸 표현해버리잖아요. 이 결말이 너무나 저는 와닿았거든요. 이게 마리포사라는 영화입니다. 예. 정말 멋진 영화예요. 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추천한 건데 왜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제 기사 이런 연관 영화 같은 것도 소개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좀 조사를 좀 했어야 됐는데. 네. 그러면 한번 그 영화가 저는 떠오르는 게 나비하니까. 네.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이제 그 보그였나? 그 잡지사에서 유명한 편집자가 네.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죠. 시력을 잃게 되나요? 그렇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시력을 잃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시력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은. 지금 알츠하이머 걸리고 다니는데 왜 이래? 아, 이런 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알츠하이머 걸린 분들한테 참 죄스러운 일이죠. 맞죠. 우리가 이런 거 주의해야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뭔가 또 더 할 얘기가 사실은 빨리 끝내고 싶죠, 제 기사. 뭔가 준비해온 건 다 바닥에 놨고 이제. 네. 네. 그럼 내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사실 이 연관 영화, 제 기사가 영화를 참 많이 봤으니까 이 영화와 좀 비슷하다, 혹은 이 영화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것보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라고 할 만한 영화가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예, 제가 추천하자면은 그 하나의 스페인 영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네. My Life Without Me란 영화가 있어요. 나 없는 나의 삶. 나 없는 내 인생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네. 2003년작이었나? 한국에 극장에도 걸렸었어요. 감독은 영화가 이자멜 코이셋이라는 스페인 여류 감독이에요. 네. 게이 영화를 주로 찍던 감독이 퀴어 영화 전문 감독인데 네. 그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사라 폴리라고 나와서 그 사라 폴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죠. 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지만 한 가족의 엄마로서 또 한 남편의 그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세요. 어떤 게 세다는 그 거죠? 공식 헐리우드 단순히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뭐랄까 뻔한 뻔한 답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못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게 내 버킷리스트 1위가 돼버리고 네.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네. 네. 제 기사가 스페인 영화로 쳤으니까 나도 네. 스페인 영화로 받아야겠네요. 네. 이 영화가 아마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영화일 텐데 시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 나오죠? 예. 그 영화에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츠하이머 비슷한 그 환자가 나와요. 주인공은 이제 하반신 마비였죠. 목 아래로 못 움직이나 아마 그랬을 거고, 그 사람을 취재하러 어떤 여자 기자가 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계속 잃어가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로맨스 아닌 로맨스가 펼쳐지고 뭐 그런 모습들에서 서로 다른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그 알츠하이머 환자는 함께 자살하기로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는데, 그 영화도 이 영화와 조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제 기사 한번 또 받아보죠. 또 영화 추천 네. 또 하나요? 뭐 없나요? 이제 없어요. 아니, 시간 많이 남았는데. 시간 안 남았는데. 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 IDMB에서 네.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책이 소설이 원작인데 네. 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작가가 리사 제노바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요? 예, 그 어느 역할로? 리디아가 연극을 할 때 관객 역할로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역할이네. 네, 거기에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네, 연관 영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연관 영화 갑자기 떠올라서 네. 여기 알렉 볼드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알렉 볼드윈이 변호사로 출연을 해요. 조연으로. 네. 변호사였나 아버지였나? 변호사일 거예요 아마. 변호사로 출연을 하는데 비슷한 그런 시한부 인생의 한 가족을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보듬고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 중에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다. 이게 니 카사페치 감독이 찍었을 텐데, 그게 사실 아이가 불치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아마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나 그럴 거예요. 마스크에 나왔던 네. 그 카메론 디아즈가 나오고 그랬을 텐데, 그 영화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고, 그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아파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뭉치고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공감 가게 호소력 있게 잘 찍은 영화거든요. 이 영화도 제가 떠나는 마당이니까 3개월 6개월 자리를 비우는 마당이니까 이제 왕창 여러분들께 숙제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 인사이드, 그리고 뭐 아까 잠수종과 나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 시스터즈 키퍼, 그리고 아까 뭐였죠? 나오면 내 인생. 나오면 내 인생. 이렇게 영화들을 추천을 예. 왕창 해드리고 갑니다. 아모르도 한번 보세요. 네, 아모르. 조금, 네. 예. 그렇네요. 예. 네. 제 기사 이제 하려던 말 마지막으로 하면,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자면은 네. 이 스틸 앨리스의 그 앨리스는 주인공의 이름이지만
그 스틸에 좀 다중적 의미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뭐 뻔한 또 상징이긴 하고 뻔한 중어 본보기이긴 하지만 스틸이 멈춰진 뭐 정지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부사로 사용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앨리스를 통해서 자신이 멈춰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고 싶지 않았을까. 앨리스를 통해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쏟아내고 싶었고 그게 사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너무 노골적이야. 나 이런 거 하나 안 좋아해. 다음엔 좀 비하로 많이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맞춰봤고,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먼저 제 기사 먼저 해볼까요? 이게 추천 비추천만 있는 건가요? 보말도 있습니다. 우리 방송 안 듣고 왔구나. 보말까지 있나요? 네, 보든지 말든지가 보든지 있습니다. 말든지. 네. 지금 영화 가뭄인 것 같아요. 사실 스크린에서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좋은 영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말 드립니다. 보말? 네. 왜 보말인가요?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여유는 남기 때문에 보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비시네 영화방에서는 이 영화를 추천을 하든 비추를 하든 보말을 주든 누군가에겐 추천을 해야 돼요. 아, 예.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파울볼이라는 영화, 야구 영화를 예. 삼성전자 그 부사장이죠? 예. 부회장인가? 예. 그 이재용 아. 씨한테 예.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제 기사는 누구에게 예. 추천을 하시겠어요? 이 영화를 저 관련 있는 사람한테만 추천을 해야 되나요? 아니, 몰랐다. 이재용 씨 몰라요. 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 저번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면접장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용 씨한테 뭔가를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랬죠. 예. 모르면 일단 센 사람 불러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네.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을 해야 되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네. 딱 기억이 안 나네요. 김 기사님부터 좀 생각을 하면은 네. 답변을.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일단 비추고요. 왜 비추냐? 졸리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끝까지 봐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끝까지 볼 여력이 있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노골적인 상징들이 많지 않았나. 물론 배우의 연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배우의 연기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은 영화의 다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우를 영화에서 어떤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물론 줄리안 무어는 상당히 좋은 도구고 다른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영화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추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야 한다면 이 영화는 약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분들에게 일단은 약을 드시기 전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라. 그러면은 일단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반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데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스틸 앨리스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를 지금 한 정부한테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정부요? 예. 네. 지금 정부가 지금 김 기사님과 저와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데 사실 아이고야. 예. 네. 지금 기억을 잊어가고 있지 않나. 네. 모든 걸 기억이란 게 서서히 사라져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잃지 않아야 될 우리의 어떤 정신이는 사랑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정부한테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예. 명확한 정의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게 나타내는 징후랄까?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다 그 본질을 파악할 수는 좀 힘들겠지만 저는 그게 그 징후랄까 하는 것들이 사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나보다 남을 중시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나는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맞죠? 부모님도 나보다는 자식들을 더 중심에 두고 이 스틸 앨리스 영화 속의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는 물론 아닌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가족들의 그런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 한계와 계속 맞싸우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야, 이 영화에서 내가 의미를 찾아주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국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면 그렇죠.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내가 이 공동체 구성원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애정이라거나 어떤 그런 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끈을.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너는 네 자식 잃었고 그럼 내일 아니고 왜 지금 교통 막히게 이러고 있냐. 돈만 그렇게 받았으면 됐지 그렇죠. 왜 이러냐. 그렇죠. 이런 모습들로 전개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이제 모 선거 캠프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막 하는데 정말 개빡칩니다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 기사가 이렇게 우리 방송 안에서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다가 우리 방송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말도 하는데 생각해 보는데 뭐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제 기사와 함께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50분도 못 넘기는 오늘 방송이 되었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처음이지만 네. 사실 좀 죄송해요. 말이 좀 씹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좀 더 메꿔가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빠지는 자리를 제 기사가 이제 좀 준비된 여러 친구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많은 보탬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빈자리를 아주 크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마음 한켠에 그리움을 갖고 대신에 또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한켠에 그런 뭐랄까 기대랄까요? 네. 그리고 좀 못한다 싶으면 댓글로 많이 씹어주시고 네. 네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무비씬의 영화방의 제 84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사 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